안녕하세요. 모토로라 레이저 60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용한 팁과 요령 20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높은 화면 주사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항목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 하세요.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및 균형, 하이퍼 스무스, 효율성 우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항상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원하신다면 하이퍼 스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최대 120Hz의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모드에서는 60Hz를 사용할 때보다 배터리 소모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면서 배터리 소모는 적당하게 유지하는 원활한 사용 경험을 원하신다면 스마트 및 균형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드에서는 배터리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으로 60Hz 주사율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120Hz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는 첫 번째 설정이며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응형 밝기 설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 기능을 끕니다. 왜냐면 제 허락 없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꺼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능을 켜두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변 환경이나 외부 조명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이 아주 밝을 때는 밝기 수준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아래쪽을 보시면 다크 테마 설정이 있습니다. 라이트 테마보다 다크 테마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통해 바로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도 약간 줄어듭니다. 다크 모드 예약 기능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시간에 켜지게 할지 아니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켜지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이트 모드를 그대로 쓸게요. 사이드바를 살펴볼까요? 꽤 유용한 기능이죠. 제스처로 들어가면 여기에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그걸 탭해서 활성화하세요. 여기서 사이드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현재 사이드바에 어떤 앱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목록에서 원하는 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앱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허용을 클릭하기만 하면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앱만 그대로 둘게요. 이제 사이드바를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진, 캘린더 시계는 필요 없고 대신 페이스북과 전화 앱을 넣고 싶다고 해보죠. 좋아요. 이제 저장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여기 사이드바의 모든 제어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바는 바로 여기 제가 가리키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 가장자리에서 중앙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드바가 나타나게 되죠. 또한 여기 보이는 막대 부분을 손으로 길게 잡고 움직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사이드바를 자유롭게 옮겨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둘 수 있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오른쪽에 두고 싶네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이제 이 앱들 중 하나를 탭하면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크롬을 탭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플로팅 윈도우로 열렸습니다. 폰은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플로팅 윈도우 자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장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만약 화면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요. 손가락을 떼는 바로 그 순간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되어 열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조절해 보세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막대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이 막대를 탭하면 아니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참 이상한 기능이에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창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자리에 고정되는데 다시 열고 싶으면 그냥 탭하면 나타납니다. 덕분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정말 쉽죠. 최근 앱 화면에서도 플로팅 윈도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앱이 플로팅 윈도우 모드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앱은 지원하지 않고요. 카메라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되지 않네요. 하지만 크롬은 지원합니다. 그냥 이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제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꽤 유용한 기능이죠. 좋아요. 이제 설정과 제스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스와이프하여 분할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할 화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한 기능이죠. 그냥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이 동작을 수행하면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밀면 이제 두 번째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유튜브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런 다음 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앱으로 한번 시도해볼까요? 아까 왜 실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참 답답하네요. 자, 제발. 아니네. 이번엔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될지도 모르죠? 내가 실제로 켜긴 한 건가? 확인해볼게요. 켠 것 같은데. 설정, 제스처, 스와이프하여 분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지. 자, 이제 최근 앱 목록에서 분할 화면으로 12번째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정도 제대로 작동했네요. 이제 두 개의 앱이 동시에 열렸고 화면이 완벽하게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을 하거나 원하는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 설정에서 몇 가지를 변경할 수도 있죠. 꽤 유용한 기능이고 멀티태스킹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발을 잡으면 앱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앱이 다른 앱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밀었다가 손을 떼면 앱 중 하나가 닫히고 나머지 하나가 전체 화면으로 열립니다. 그러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계속 진행해보죠. 전원 버튼을 가볍게 밀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스처 설정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밀기로 이동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과 알림을 보고 밀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줌 기능도 이용해보세요. 구글 지도에서 작동하며 하단 슬라이드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확대 축소에만 적용됩니다. 빠른 설정 및 알림 기능으로 보여드릴게요. 켜져 있네요. 홈 화면으로 가서 이제 전원 버튼을 살짝 밀어보면 보시다시피 알림창과 빠른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요.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만 밀어도 열립니다. 좋아요. 이제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라서 어떤 기기를 쓰든 항상 사용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머터너티가 그렇네요. 체험해보기를 눌러보죠.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스크린샷 촬영 방식은 다른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추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폰이 이렇게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는 버튼 두 개를 누르는 것보다 세 손가락 스크린샷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다른 한 손을 써서 폰을 잡고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추기 버튼을 눌러야 하죠. 폰이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는 한 손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폰이 움직이니까요. 그럴 때 바로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이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그냥 화면에 세 손가락을 대고 있기만 하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작동하네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요. 다음은 퀵 런처 기능입니다. 저도 이 기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쓸 때는 태페해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해요. 여기 이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폰 뒷면 상단 3분의 1 지점을 2번 탭해서 사용자 지정 동작을 실행하세요. 설정을 클릭한 다음 탭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강도 레벨이 있어요. 가볍게, 보통, 그리고 강하게. 가볍게 탭하면 스크린샷이 찍히도록 설정해보죠. 보통 가볍게 탭하는 동작에는 녹음기 기능을 바로 실행하도록 설정해두고, 반대로 조금 더 강하게 탭하는 동작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이 즉시 실행되도록 편리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크롬으로 할까요? 정말 좋아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작동시키려면 이 영역 어딘가를 탭해야 해요. 2번 탭해야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모든 게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체험해보기 버튼을 가볍게 클릭만 해주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튜토리얼이 바로 시작됩니다. 좋아요. 여기 어딘가를 탭한 것 같아요. 어딘가인데 그 지점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이제 여기 어딘가를 탭했어요. 네, 바로 여기네요. 이 영역이요. 좋네요, 그래요. 자, 이제 가볍게 탭하는 걸 먼저 시도해볼게요. 좋아요. 역시나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럼 그렇지. 다시 시도해볼게요. 진짜. 가끔은 유용하지만 때로는 그 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건너뛸까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점을 찾았는데 이제 탭하니까 작동하네요. 좋아요. 드디어 제가 선택한 대로 크롬이 실행됐네요. 다시 시도해볼게요. 좋아요. 이제 중간세기로 시도해볼게요. 오, 방금 건세게 탭한 거였네요. 제 말은 그러니까 세게 탭해야만 작동한다는 거죠. 중간세기. 가볍게 탭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 볼게요. 좋아요. 됐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딱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스처로 돌아가서 기타 항목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빠른 캡처를 해볼 겁니다. 이건 항상 작동하니까 걱정 마세요. 이건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냥 활성화만 하면 돼요. 이제 이 동작만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폰을 2번 비틀어주면 돼요. 한 번에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꽤 쉽죠. 그리고 카메라를 실행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모든 게 반응이 빠르고요. 사진 촬영을 시작할 수 있죠.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을 하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정말 쉬운 기능이죠. 그러니까 퀵 런처보다 훨씬 더 간편해요. 빠른 손전등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모토로라 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작, 이 제스처, 손을 내리치는 동작을 하면 바로 손전등이 켜지죠. 정말 유용해요.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올 때 아시다시피 화면이 손가락이 젖어 있을 때 말이죠.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끔은 퀵 설정 메뉴를 열어서 손전등을 켜려고 뭔가를 누르는 게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유용한 거죠. 자, 손을 내리치는 동작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꺼질 거예요. 정말 멋진 기능이죠. 한 번, 그리고 2번. 네, 정말 좋아요. 이제 뒤집어서 사실 접근하여 무음으로 전환 기능이에요. 외부 청취 모드일 때 접근하여 무음으로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튜토리얼이 있네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올 때 이 모드라면 화면 앞에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꽤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뒤집어서 방해 금지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금지 모드로 들어가려면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알림은 계속 오지만 그냥 무음 처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해 금지 모드의 역할이에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면 전화나 메시지 알림이 차단됩니다. 방해 금지 모드에서도 알람은 계속 울립니다. 네. 자, 이제 기기의 화면 잠금을 설정해 봅시다.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설정 메인 페이지로 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간 다음 화면 잠금 설정을 클릭하세요. 화면 잠금 방식은 패턴, 핀, 비밀번호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턴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자, 패턴을 만들려면 점을 최소 4개 이상 연결해야 합니다.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지우기를 클릭하세요. 저장하려면 다음을 클릭한 다음 패턴을 다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로 밀어 올리면 패턴을 그려야만 기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지문도 추가해보죠. 정말 유용하거든요. 기기 잠금 해제, 얼굴 및 지문 잠금 해제로 이동하세요. 먼저 화면 잠금 패턴을 그리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이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얼굴 또는 지문 사용 설정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문을 추가하려면 지문을 클릭하세요. 물론 얼굴 인식 잠금 해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센서는 전원 버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톡톡 두드려야 합니다. 손가락을 올렸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손가락을 떼었다가 다시 올리세요. 저장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등록될 테니까요. 저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완료를 누르세요. 물론 지문을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죠. 자,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잠그고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면 휴대폰 잠금이 해제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계속 스크롤하면 시스템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가끔 업데이트 수동 확인을 눌러 다운로드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스마트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고 설치됩니다. 자,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폰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짠, 보시다시피 화면이 있고 기기는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여전히 패턴이나 지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튜토리얼도 있고 카메라를 실행하는 제스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제스처인데 이제 폰이 접혀 있는 상태인 거죠. 제스처를 다시 반복하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지금 제가 손을 흔드는 게 보이시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돌려도 문제없이 잘 작동합니다. 자, 사진을 찍으려면 화면 아무 곳이나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더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스마트폰을 거꾸로 뒤집어서 촬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론 필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홈 화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모드만큼 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 섹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 연락처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폰을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도 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이 부분에는 모든 제어 기능이 있고 여기 위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을 이 높이로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영상 통화할 때도 유용합니다. 폰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녹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반응형으로 작동합니다. 폰을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 튜토리얼도 나타났네요. 터치패드를 탭해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고 아무 방향으로나 스와이프해서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으며 캠코더용 비디오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녹화가 자동으로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기본적으로 핸디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바로 이 터치패드를 탭해 보겠습니다. 여기 터치패드를 탭하여 녹화를 시작 중지하세요. 아무 방향으로나 스와이프하여 확대 및 축소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 줌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줌 레벨이 변경되었고 이제 줌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의 최대 줌은 6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폰을 펼쳐보겠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을 폴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때로는 꽤 유용하며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네.
물론 이 모드에서도 홈 화면의 메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치 줌 아웃을 하듯이 이 동작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최근 앱들이 있습니다. 편집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일반 모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팁, 레이저 팁스 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홈 화면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꽤 멋져 보이네요. 이걸 적용해 볼게요. 시계 스타일을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폰트가 바뀌고 시계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텀 테마를 설정해 보죠. 새로운 테마가 좋겠네요. 아마 이걸로요. 좋아요. 그럼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폰을 접어볼게요. 이게 잠금 화면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모든 게 조정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위로 밀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요. 홈 화면은 안 바뀌었네요. 다시 해보죠. 외부 디스플레이, 홈 화면, 테마 이걸로요. 추가. 좋아요. 이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좋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잘 작동하네요. 꽤 멋져 보이네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다시 폰을 펼쳐볼게요.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요. 설정이 아니에요.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젯을 추가하려면 홈 화면에 빈 공간을 길게 누른 다음 여기 있는 위젯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위젯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앱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 위젯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냥 탭하기만 하면 되는데 위젯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공룡 게임, 크롬 북마크 검색창, 음성 입력, 스크린 모드, 구글 렌즈를 위한 크롬 바로가기, 아니면 간단한 홈 검색 위젯이 있습니다. 크롬 검색창이죠. 이 검색창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냥 탭한 다음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길게 누르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원하신다면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저장하려면 다른 곳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추가된 거예요. 이제 구글 검색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유용한 기능인데 정말 쓸만해요.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더라? 예를 들어 아이콘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설정에 개인 설정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데 물론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배경 화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배경 화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테마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토, Cway 테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해 볼 테니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콘 모양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5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각형 모양을 선택해 볼게요.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외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전에 보여드렸죠? 네,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홈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화면의 앱을 몇 개나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눈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곱하기 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4 곱하기 4가 되었네요. 이 레이아웃이 본인에게 맞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강력한 기능이죠?
음, 저는 항상 데이터를 백업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백업을 생성하려면 백업 또는 데이터 복사로 이동하세요. 데이터 백업을 클릭하세요. 이것이 구글 백업입니다. 구글 원 백업이죠. 덕분에 백업 데이터가 구글 계정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백업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제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켜야 합니다. 시작하기를 선택하세요. 알림 허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뒤로 가세요. 기타 기기 데이터를 탭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래에는 로그인된 구글 계정이 표시됩니다. 중요한 점은 백업을 생성하는 구글 계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정확히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계정으로 백업을 만들었는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장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이 막대 표시가 있는데 백업을 생성하려면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저장 공간 확보나 공간 정리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이 녹색 버튼인 지금 백업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누르면 여기에 작은 원이 나타나고 천천히 채워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화면 하단에 알림이 표시될 텐데 데이터가 백업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상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